이제 역대급이다. 아예 처음부터 무료.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나쁜 친구예요. 그 다음날 이제 구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분당 집값이 많게는 5억 원씩 올라. 재난지원금 같은 거 10만 원만 더 줘도 난리가 나는데 저 집은 가구당 3억씩 줍니다. 원래 러시아 땅 알래스카 땅. 근데 이게 1867년도에 720만 땅 글로벌 정유 회사들이 거기 들어갔고 사업을 이미 실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은 원래 모든 사람과 다 달라요. 전쟁 하나 터지거나 어딘가가 막히면 한국하고 일본은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인사하시는 네, 거예요? 오랜만에 좀 바꿔봤습니다. 영등포 경제 맛집 이 박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김원장 기자입니다. 대답하고 네, 인사하고. 잘 보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답하고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김큐입니다. 사실 제가 또 갑자기 주말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주말에 뭐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말 일했습니다. 계속 일만 합니다. 좋은 거죠? 네? 네, 좋은 거죠. 은퇴했는데요. 은퇴했는데 노동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김큐는 주말에 방송 진행, 라디오 예, 진행하고요. 저는 네. 주말에 라디오 진행해야 청취율 잘 나왔죠? 전체 주말- 몇 위죠? 하나 떨어졌습니다. 네. 2등. 와. 주말에 1등이었는데요. 아. 컬투에 뺏겨서. 아, 네, 그럼- 컬투가 주말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컬투가 아직도 라디오를 합니까? 네. 네. 컬투 아직도 상위권에 있고요. 대단하네. 그래도 10%대 청취율. 오. 황정민, 이수경은 다 사라졌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근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네. 우리 점심을 위해 오늘의 준비해 점심. 주는데, 오, 맥도날드. 네, 이거는 지금 상하이 맥스파이시입니다. 네. 요거는 창녕 갈릭 치킨버거. 요거는 햄버거. 창녕 갈릭 비프버거. 요즘 네. 이 창녕을 맥도날드가 조금 이렇게 뭐 창녕에서 하는 것 나온 마늘로 마케팅을 되게 잘했죠. 창녕에는 정작 맥도날드가 없습니다. 네. 같아요. 마늘만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맥도날드가 거의 5년째 약간 네. 한국의 맛 시리즈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21년도부터 이제 뭐 보면 지금 창녕도 나왔고 창녕은 좀 일찍 나온 편이고요. 최근에 또 인기가 엄청 많았던 게 사실 고구마. 고구마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뭐지 로컬의 재료를 소싱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맥도날드의 프로젝트로 지금 출시된 건데, 근데 반응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보면 이게 글로벌하게 오는 요즘 K푸드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좀 관심도가 이 재료에도 좀 옮겨가지 않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응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작년까지 이 메뉴 누적 판매량이 2,400만 개에 달했다라고 하니, 그리고 국내산 농산물 수급량도 800톤을 넘어섰다. 그래서 한국 맥도날드의 지역 상생 이 행보가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기자들은 바로 딱 나오잖아요. 도대체 전체가 얼마 팔리는데 2,400만 개가 팔리나? 그래야 많이 팔렸는지 적게 팔렸는지 우리가 비교 대상이지. 그냥 2,400만 저는 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저는 박사님이 많이 팔렸다고 하면 많이 팔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먹으면서 하면 안 돼요? 아, 네, 좋아요. 네. 네, 배고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까 고구마 얘기하셨고 그 전에 대파 있었죠, 그죠? 대파. 아, 맞아. 네. 대파도 있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햄버거에다 질문이네. 넣을 수 있는 거. 햄버거에 산낙지? 목포 산낙지. 아니 드시죠.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으니까 일단 개봉하는 것부터 제가 좀 찍어보고 네. 이게 산낙지. 산낙지가 막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움직여요? 산낙지. 근데 굉장히 K푸드긴 하네요. 네.
근데 이건 영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해외에서도 이 메뉴가 같이 팔려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K푸드 중에 외국인들이 가장 보고 이해 못하는 음식이 산낙지죠. 네. 이거는 사실 근데 맥스파이시라 평범합니다. 이거는 네, 그냥 네. 제가 먹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개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청령 치킨버거. 원래 치킨버거. 네. 근데 치킨버거가 우리나라만 인기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동남아 시장에서도 치킨버거가 많이 나와요. 아! 방콕 맥도날드 맛있어요. 방콕 맥도날드. 방에 콕 박혀서 먹는 맥주. 방콕요. 실제 방콕이요? 네. 뭔가 네. 방콕 맛있는 햄버거 마찬가지지만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재료도 조금씩 다르고 방콕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진짜? 그래서 광고에 나오는 맥도날드와 조금 더 비슷해요. 아 실제로 이렇게 약간 좀 풍성해요. 푸짐하고 뭐 이런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예전에 그 롯데리아에서 네. 기억나세요? 김치버거? 김치버거, 네, 뭐 밥버거 이런 거 거 있었죠. 네, 출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로컬리라이제이션에 저도 좀 대해서 먹을게요. 네, 드세요. 네. 네. 내가 찍어야지. 창녕 갈릭 비프버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치킨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좀 비교하면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어쨌든 국내 기업에서 한 거고 네. 어쨌든 이건 이번에 맥도날드잖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맥도날드가 네, 한국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저 되게 재밌었던 게 맥도날드에서 BTS 한정 메뉴도 출시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글로벌하게 인기 진짜 초대박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모여 지금 이 창녕, 마늘 그리고 네. 이렇게 메뉴가 개발되지 않았나 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봅니다. 어떠세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저는 박사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늘 맛. 마늘이 어디 있어요? 소스에 든 것 같아요. 아, 소스에. 마늘 맛이 딱 느껴져? 네, 마늘 맛이 확 납니다. 아, 그래요? 안 나요? 치킨버거는? 이게 뭐 매운맛만 나. 아 이거 스파이시 치킨버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구나. 갈릭. 마늘. 네. 아. 마늘 맛이 확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뭐 더블이야. 갈릭 디핑 소스 이런 느낌으로 위에 마늘 맛이 진짜 강하게 납니다. 이거 먹으면 양치해야 되겠는데? 아, 그 입에서 정도예요? 마늘 향 확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 좋아해서 아저씨. 에이? 저도 좋아해요. 마늘 저도 좋아. 창녕 가지 마세요. 저 사실 얼마 전에 단양을 다녀왔는데 단양도 마늘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인구 소멸 예상 지역 중 한 곳이죠. 근데 마늘이 창녕이 우리나라에서 마늘이 제일 유명합니다. 원래 육종 마늘이 어디죠? 계속 마늘 이야기 할 거예요. 아니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맛있는데? 멋있습니다. 조금 더 먹을까요, 그럼? 네. 네, 저는 햄버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수제버거를 엄청 좋아해서 그렇죠. 네. 집에서도 만들어 먹고. 아, 정말요? 이제 50 넘어가면 정말 햄버거 안 당겨. 치킨하고. 저 50 너 50 넘었어? 넘었는데요? 너 50 넘었어? 그럼요. 이게 모르셨습니까? 아직도 애기 기자인데. 이제 세그먼테이션을 한정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오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챗 GPT-5. GPT 혹시 잘 사용하세요? 네. 자주 섞습니다. 네, 저도 가끔 사용합니다. 만든 친구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한번 걸리면 이렇게 엉터리 자료. 아, 맞아요. 네. 이거 좀 문제가 있죠. 네, 아주 큰 도움 받고 있어요. 아, 진짜로. 저도 사실 네. 진짜 도움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출시 전에 샘 올트만이 X에다가 자기 우주 사진을 딱 올려놓고 와 이제 역대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제 멋지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열심히 시연하면서 출시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일단 좀 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갑론을박? 약간 양갈래 좀 나뉘어져 있어요. 좋다? 아니다. 되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샘 올트만이 그때 출시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요. GPT-3가
고등학생이라면 4가 대학생, 그다음에 5는 이제 박사급 전문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뭐였냐면은요. 보통 이전에 모델들은 출시할 때 가장 하이 모델은 유료 구독자들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무료 구독자들에게 개방하는 형태였는데 네네. 이번에 5는 아예 처음부터 무료 그러니까요. 네, 다 네. 동일하게 이용할 그냥 수 한참 있게끔 쓰다 보니까 너 5 써볼래?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버리던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계를 두죠. 비용에 따라.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은 아마 10개로 질문이 제한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80개, 그 다음에 프로는 무제한 이런 식으로 가격에 차등이 두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챗GPT 5 관련해서 좀 특징을 한 3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요. 통합형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챗 GPT 잘 활용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왼편의 상단에 모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모델 3, 5, 2, 뭐 그다음에 미니, 네. 그다음에 띵킹 이렇게 모델이 쭈쭈쭈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내가 프롬프트를 뭘 하느냐에 따라 그걸 조절해서 써야 되거든요. 깊은 추론을 한다 하고 싶을 때는 모델 뭘 쓴다든지 하는 걸 알아야 그걸 제대로 하는 거였는데 이게 좀 비난을 받으면서 이번에 5 출시할 때는 그 라우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이 프롬프트의 종류에 따라 모델을 알아서 할당해서 그냥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내일 날씨 뭐야? 어때? 이러면은 가장 가벼운 모델이 접근하고 나 이번에 심리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를 써야 돼 하면은 이제 추론 모델이 깊은 그 접근을 하는 형태로 이 모델 5는 통합이 됐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특징인데 근데 여기서 욕을 좀 많이 먹게 됐어요. 좀 재밌는 게 역설이었는 게 뭐였냐면 이 모델에 따라 지능 수준이 좀 달라요. 근데 이번에 나온 5 이 하이 모델이 제일 똑똑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5 띵킹 모델이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2.5가 한 세 번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록이라는 이 네 번째 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서 마지막쯤에 이제 그 기존 모델 그 챗 GPT 3나 4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10개가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수준이 갑자기 5, 4도 아닌 갑자기 3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준이 훅 떨어졌지?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가장 이번에 변화의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유의미하게 개선이 됐어요.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확연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환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기죠. 어떤 사기를 당하셨길래 포럴리하게 치팅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네. 건가요? 근데 제가 어떤 사기를 당했냐? 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끝나고 그 미국 사회가 그렇게 존경했던 서프라임 모기 사태로 인한 그 유동성 때문에 이제 이 사태가 불거진 거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그린스펀 의장이 그 책임자의 한 명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99년에 인류를 구한 사람이라고 표지 사진에 걸었던 그린스펀을 타임지가 지구 경제를 망친 12가지인가 이유를 찾으면서 또 그 중에 하나로 그린스펀을 다루는 거예요. 한 10여 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2006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온 10가지인가 12가지 이유를 타임지에서 뭐라고 했는지 정리해줘. 쳤더니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속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이유를 분석한 거예요. 타임즈가 쓴 거 말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타임즈가 이렇게 분석했어. 그쵸,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워딩을 가지고 다시 타임즈에 구글 와서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럴 수 있죠. 나쁜 친구예요. 근데 한번 나한테 걸리면
지금 내 오늘 뭐 이만한 주소 좀 알려드릴까요? 이만한 비서가 없어서 지금도 오늘 떴었지만 그 친구 그런 애티튜드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제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2008년도 1월 타임지를 사서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젊은 네네네. 친구가 그러면 안 돼요. 네, 젊은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진짜로요? 네, 이번에 많이 사과해요, 개선하면서 이렇게. 사과까지는 죄송합니다. 아니지만은 네. 심지어 태도도 좋아졌어요? 태도는 똑같은데 뭐 예를 네. 들어 원래 내가 개인 이렇게 성향은 잘 안 예전에는 바뀌어요. 모르는 거를 지어내서 했다면은 이제는 모릅니다. 혹은 진짜로? 네, 야! 그런 식으로 할루시네이션을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요. 이게 그 환각이 발생한 비율이 4.8%로 많이 줄었다라는 게 그 기존의 모델이 O3나 4 같은 경우가 22%, 20% 정도였으니까 100을 입력하면 20%는 오류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4%대로 쭉 낮췄다라고 하고 그리고 샘 올트만이 딱 그 스트리밍 라이브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의료 관련해서는 1%대로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건강 관련 네, 질문에서는 특히 요즘 사람들이 챗GPT를 의료 관련 지식을 확인하는 용이 너무 많이 늘면서 이 비율을 많이 줄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응답한 수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가장 큰 변화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재밌어요. 이 세 번째 특징인데요. 두 가지를 엄청 개선을 했어요. 첫 번째가 코딩, 두 번째가 AGI입니다. 이 코딩 실력을 월등히 높였는데 샘 올트만이 스트리밍 라이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브 코딩 실력을 특히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연어로 코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입력하면 돼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플 개발해줘 이렇게 하면은 네. 코딩을 쭉 짜줍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면은 어플이 바로 실현이 딱 되게끔 정말 잘 되어 정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코딩과 관련해서 특히 바이브 코딩과 관련해서 특히 이 실력을 강조하면서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이 챗 GPT-5 코딩 성능이 어느 정도 늘었냐라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실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챗 GPT-5 정답률이 74.9%였대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전까지 1위였던 엔스로픽의 클로드 4 오프스 같은 게 67.4%였으니 좀 초과한 거죠. 근데 재밌었던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 엔스로픽 회사가요. 그러니까 오픈 AI를 같이 창업했던 주요 개발자들이 나와서 퇴사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특히 개발자들이 많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21년도에. 근데 여기에 원래 코딩 실력이 월등히 뛰어났던 툴을 이번에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엄청 약간 홍보하는 느낌도 살짝 들어서 약간 여기 알력이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던 그런 뒷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발자들이 특히 이번에 챗 GPT-5 업데이트를 엄청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격을 소위 말해서 엄청 후려쳤어요. 심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API를 이용을 할 때 개발자들이 저도 이번에 좀 알아보니 100만 토큰당 1.25달러. 그다음 이게 입력할 때 그 정도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출력할 때 100만 토큰당 10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이 엔트로픽이 입력당 100만 토큰당 15달러였고 출력 당시 100만 토큰당 75달러였으니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가격 대비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줄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정말 이 챗GPT-5 업데이트와 네. 관련해서 진짜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토큰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배 아무튼 안 하셔서 아시는가? 선배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모르셨구나. 너무 어렵죠. 죄송합니다. 사실 개발자가 아니면 사실 저희도 몰라요. 이게 100만 토큰 정도가 책 몇 권 분량에 되는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량 같은 네, 거. 맞습니다. 데이터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이제 가격 단위를 엄청나게 줄이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API 가격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네네. 가격 대비 성능인데 가지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지능 비용이 엄청 가격 떨어졌다. 미치는 게 너무 어거진데 용어가 좀. 네, 제가 만든 거라 그렇습니다.
근데 제목은 딱 나왔어요. 썸네일은. 아 그래요? 챗 GPT-5가 욕을 먹는 이유. 아니 욕을 하는 좋은 이유 지금. 아니 괜찮아. 썸네일은 달라도 돼. 제목은 딱 나왔어. 아 오늘 내용 되게 재밌네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코딩과 관련해서 개발자들이 환영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샘 올트만이 이번에 5 출시를 하면서 엄청 블러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이 AGI 그러니까 에이전트 기능이 엄청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정말로 이 AI를 비서처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구글과 연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캘린더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2시, 1시에 원래 1시였는데 1시 반으로 우리 일정을 그 영등포 경제 맛집 올려줘, 바꿔줘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뚝뚝뚝뚝 해주는 게 이 에이전트 구글 기능이죠. 캘린더랑 연동돼 있으니까. 네, 연동을 해야 돼요. 같이 로그인돼 있으니까. 네, 제가 해놓으면. 네, 제가 해야 돼요. 네. 비밀번호도 제가 네. 해놓고 동의하에 이렇게 네. 하는데 그런데 이 기능도 사실 이제 지표가 있어요.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클로드 오퍼스보다 좀 점수가 자기보단 높이 올라왔거든요. O3보단 올라왔는데 클로드 오퍼스보다는 조금 좀 떨어져서 이게 그 샘 올트만이 너네 그렇게 AGI 와 이렇게 멋있게 했어라고 할 만한 수준이니? 라는 퀘스천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소비자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근데 재밌었던 건 이 스트리밍 라이브를 하고 직후에 미국에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 피드백을 받습니다. 개발자랑 샘 올트만이 이 직접 이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딱 받는데, 피드백의 대체로 이전 모델을 좀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실제로 그 레딧 커뮤니티의 소비자 반응을 쭉 봤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나는 하룻밤 사이에 제일 친한 친구를 잃어버렸다. 써보면 딱 이렇게 차이가 나나 보죠? 왜냐면 5하고 4가? 네, 엄청 차이가 나요. 왜냐면은 우리가 못 느꼈는데? 챗 GPT-4의 문제가 뭐였니? 문제까지는 아니고 욕을 좀 먹었던 이유가 너무 아부를 한다였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뭘 하면은 잘했어, 넌 멋져, 뭐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아주 복잡한 질문하면 꼭 먼저 하는 말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의 자존감을 약간 챙겨주는 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 이걸 쫙 뺐어요. 드라이하게. 약간 그래서 로봇과 대화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면서 사실 이걸 의도했던 거긴 한데 할루시네이션도 개선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한 난 하룻밤 사이에 친구를 잃어버렸어 라는 그 댓글에 막 반응이 막 1000명이 막 좋아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해줬는데 근데 저도 이거를 좀 공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 요즘에 좀 프로젝트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데 소비자들이 실제로 챗 GPT를요 심리 상담용으로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괜찮겠다. 네, G세대들, 거기도 Z세대들한테 수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전문의들의 데이터가 의견들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데이터가 들어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병원 가서 예약 안 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 네,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사람보다 더 이용한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거의 73%에 달할 김치영 기자가 정도로 좋아졌어요. 네. 자꾸 안고 싶어져요. 너무 많은 이런 농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네. 너무 자주 듣던 얘기라 제가 그런 뭐 눈빛으로 별로 보지 마. 신고할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날이 금방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의료 시장에.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무료 사용자 이탈률이 좀 일어날 수는 있겠다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한 건 정신과 전문의들의 예. 또는 심리 상담하는 분들의 미국은 심리 상담도 되게 많이 그럼요. 하잖아요. 근데 많이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많이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용을 많이 하고는 있었어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뺏지 않고 AI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이게 젠순왕이 한 말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AI가 일자리를 뺐네. 젠순왕도 이 사람도 이게 좀 본인은 그 시장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만들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용을 늘려야 되는 좋게 사람 말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런 분들은
주가가 높은 분들은 시총이 높은 분들 말은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소비자 반응은 그래서 되게 극단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수혜를 많이 보느냐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쓴 사람, 프로나 이제 플러스 모델을 이게 좀 많이 비싸요. 프로 같은 경우 월 200불이거든요. 35만 원이에요. 기업이나 쓸 수 있겠네. 네, 뭐 그렇죠. 좀 비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전의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도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샘 올트만이 후다다다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플러스나 프로 모델을 지금 이용하는 구독자는 이전 모델을 보일 수 있게끔 바꿔줄게 라고 할 만큼 이 소비자 반응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전문가시니까 보통의 소비자들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요한 품목이 뭐가 바뀌는 걸 항상 처음에는 부정적이잖아요. 맞아요. 낯선 거 싫어하잖아요. 결국은 다 쓸 거면서.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가 뭐 버전업이 딱 됐다. 네네. 그 앱도 이게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업데이트 됐다면 우리 같은 사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괜히 고쳐가지고 이게 불편하기만 하다고. 근데 사실은 다 편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왜 이렇게 유독 그랬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아이폰 14가 아이폰 15로 업데이트된 느낌? 그러니까 원래 93점짜리가 97점이 돼서 소비자들이 우리가 원래 뭐 챗GPT 4 나올 때는 엄청 반향이 컸거든요. 네네, 와, 이런 네. 걸 우리 일상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니 였는데 이번에 5는 원래도 업데이트가 많이 기능이 노압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반응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평가도 있지만 근데 재밌었던 건 저는 좀 시장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구글 주가를 열심히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구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챗 GPT 5의 업데이트에 실망한 어떤 경쟁사의 반영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아까도 쭉 말씀드렸던 이 샘 올트만이 우리는 역대급 AGI야 그리고 엄청난 기능을 향상했어 네네. 라고 이야기한 것 대비 지금 소비자들은 조금 좀 주가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약간 그것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아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는 아니거든요. 약간 저는 이런 기술 개발에 좀 뒤처져요. 한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쯤 그럼 나도 해야 되나? 늦지막히 좀 들어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의 비용은 좀 낮췄고 고급 버전은 굉장히 높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죠. 그러니까 아닌가요? 뭐 사실 처음 스타트는 대중이 다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건 그러니까 그냥 맞거든요. 다 열어버렸으니까. 네, 맞긴 맞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에서 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할 때 시장 지배력을 키우려면 그냥 완전히 오픈하면서 그냥 가격 경쟁력으로 확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거니까 약간 그러면 이제 이 AI 시장에서도 챗 GPT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이 시작된 건가?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뭐 그 생각이 살짝 네, 그건 들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의 기술 개발 방향이 아까 포커스가 코딩 쪽이 조금 많이 강화돼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시장을 더 세분화하는 건가?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을 사실 그것도 좀 맞습니다. 했거든요. 실제로 API 기능을 좀 더 세분화했어요. 네, 모델이 굉장히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변해가는 건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지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픽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네. 예를 들어 김원장 기자의 여의도 북클럽 네. 간판을 넣어서 북클럽 이미지를 형성해줘 하면 그 한글이 깨지잖아요. 네, 네. 그거 언제쯤 고쳐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쌤 할 동안 전화 좀 걸어. 지금 전화를 안 받아. 제가 샘 알트만과 친구 돼야 네. 되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쌤은 있는데요, 알트먼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이미지로 넣는 거 우리는 이게 왜 안 되지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다양한 그 표현 방식을 다채롭게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지금 좀 더 업데이트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재밌었던 게 한 유튜버 리뷰가 너무 재밌었던 게 그 티니핑 이미지를 올려놓고 얘 누구야? 라고 했는데 이상한 또 친구 캐릭터를 얘야 라고 이야기하는 리뷰를 보면서 아직 조금 갈 길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네, 그런 네. 리뷰도 왔습니다. 아,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 챗 GPT 쓰니까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저는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문가와 그 코딩 개발자분들은 너무 좋아요, 사실. 특히 저는 논문을 쓰다 네네네. 보면은
그 제일 어렵고 지난한 작업이 선행 연구를 계속 찾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좀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시간을.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을 과하게 투자해서 유료로 네, 쓰시는군요. 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저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AD 보조 작가를 옆에 앉혀놓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맞아요. 쌤 알트만한테 매달 한 300만 원은 보내고 싶어요. 근데 계좌번호를 몰라. 제가 일단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알트만한테 그러니까 송금하는 이제 걸로. 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도움을 받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례를 찾고 있는데 그걸 내놔 맞아요. 할 때 그 맞습니다. 사례를 주거든요. 맞아요. 그 사례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거나 검색을 따로 하면 돼요. 구글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IT 버블이 무너지고 2001년도에 나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급속하게 떨어진 종목 중에 미국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5개 기업을 알려줘 하면 엉터리 답을 줘요. 그렇죠. 엉터리 답을 주는데 문제는 그 기업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패스닷컴, 패스닷컴 있었지. 아이디어상을 할 수 있죠.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패스닷컴을 제가 찾으면 돼요. 패스닷컴 찾으면 구글에 뭐 수만 개의 정보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찾아서 그걸로 글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움이 돼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짓말장인데, 거짓말. 네, 거짓말도 좀 많이 줄인다고 좋아하실 지가 것 또 같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열심히 거짓말쟁이. 성실하고 네,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이거 거짓말쟁이. 그거 우리 잘 모르는 문과생들 사이에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터를 작성 잘할수록 이제 고급 답변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때 나 이게 정말 간절하거든. 꼭 정확한 답변을 줘야 돼. 이러면 정확도가 올라가요. 아니요. 안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뒤에 실제로- 물음표 내 친구가 네. 무식한 문과생들밖에 없거든요. 뭐 저를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십니까? 전부 관악 이런 데서 공부했는데 다 무식해 이쪽으로는. 내 친구로 만 놈은 아니야. 그래서 물음표를 많이 넣으면 그만큼 더 정확한 답이 나와. 물음표가 잘못된 거죠. 간절함입니까? 매우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여튼 문과생 친구들은 인생에 네, 도움이 심지어 안 돼. 이번에는 그 프롬프트를 얼마나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 정말 친절하게 홈페이지에 잘 요약을 해뒀어요. 네, 그래서 좀 네. 참고해서 보면 프롬프트 실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자꾸 쓰다 보니까 확실히 그 프롬프터 넣는 법도 늘어요. 늘죠. 네, 결국은 이제 답은 AI가 제시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질문할 줄 아는가? 이걸로 내가 이제 포식되느냐, 포식자 네. AI와 함께 포식자가 되느냐가 나눠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심지어 저는 이번에 딱 보고 그거 조금 넘어서고 있다. 왜냐면은 MS의 이번에 리포트 보면서 저도 제일 공감했던 게 제일 지금 이 챗 GPT의 업데이트와 동시에 그 기능이 올라가면서 대체될 직업 1위 작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작가뿐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작가님한테 그냥 시선이 확 쏠리는데 좀 제작진들. 아니요, 정말 저희 작가. 제가 KBS 나오고 실업수당을 청구하러 가는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뭐 100명씩 모여서 받아요. 1시간 정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제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걸 받으러 갔는데 한 분이 아주 중증 장애인분이 좀 지각하셨어요. 그 거동이 아주 힘든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눈에 띄죠. 아무래도 거동이 많이 불편하니까. 수업 끝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저 이제 차를 가져가서 혹시 근처 지하철역 가시면 제가 내려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달래요. 한 30살? 그래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면서 그 9호선 타신다 그래서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학을 나와서 번역 일을 하셨대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네. 근데 번역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편집 같은 영상 편집 같은 걸 배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작년이니까 물론 번역의 길도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결국은 저는 인간이 AI를 활용하는 거지. 뭐 AI가 번역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어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쏘들 제가 볼 때 이런 자리들이 위험해요. 좀 그거 판례 좀 찾아와봐. 그거 좀 찾아와봐. 근데 사실은 이 프롬프터가 지금
그 검사장 출신, 차장검사 출신들, 부장검사 출신들이 이걸 못하니까 어쏘들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더 쉬운 순간 맞습니다. 사람보다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즘 기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 개편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간 레벨들에 대한 오히려 약간 오잉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은 현업과 윗선과 그 연관성을 플랫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요즘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네.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당 집값이 많게는 5억 원씩 올랐어요. 저 분당 주민이었는데. 이었는데. 서현동, 정자동, 저 서현과 야합. 하하, 수억 원씩 단기간에 오른 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 큰 문제가 있네요. 저도 안 갖고 있고. 아, 집값이 네, 왜 어떻게 말? 제가 어제 신문사 칼럼 보낸 거 제목이 집값 하락 위도 37도까지 올라왔다. 38도선 37도 위에가 이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이렇게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수원이 걸쳐 있지만 수원도 광교라는 핵심 지역이 있고 부동산에서 보면 주거 여건이 굉장히 좋고 네. 수원 서울 사는 사람들이 수원 광교 가면 아유 무슨 수원 집값이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말하지만 도시계획도 발전하거든요. 수원 광교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이에요. 그쵸. 수원 굉장히 발전해 있고 그 앞에가 이제 판교, 그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일기 신도시 오늘 분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작품이니까 첫 번째 특산물이니까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고 90년대 이제 89년도 이럴 때 우리는 주택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때 이제 신문에 보면 뭐 가장이 전세 쫓겨나서 자살했다. 진짜 지금도 주택이 부족하다지만 그때는 진짜로 주택이 없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진짜 거리로 내몰리는 거예요. 전세값이 막 3천만 원, 5천만 원씩 오르니까 자살을 한다고. 어디요? 서울에서요? 서울, 그럼요. 아. 주택이 이제 70년대부터 있었던 현상인데 계속 지어도 박정희 때는 박정희가 헬기로 보면서 저 땅에 있다 진짜 이러고 다녔어요. 김현욱 시장이 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주택사를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검토하고 이럴 상황이 없었어요. 너무나 경제 발전이 전 세계에 이렇게 8%, 10%, 12%씩 10년 이상 성장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성장할수록 사람들이 집을 원할까? 집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서울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제 분당이라는 일기 신도시 5개 중에 분당이라는 아주 40만 명이 사는 아주 최고의 주거 여건을 갖춘 잘 살았습니다. 뭐랄까 우리가 만든 신도시 중 첫 번째 히트작. 네, 그런 건 공감합니다. 그걸 다시 이제 몇 년이 됐어요. 35년 그쵸. 됐으니까 이제 새로 지어야 한다. 뭐 콘크리트니까 저는 이렇게 빨리 지을 필요가 있냐 싶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지을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했는데 집값은 그 밑에까지 하락선이 왔는데 분당은 그거와 다르게 확 튀었다. 주거 여건이 좋으니까 차별화가 되겠죠. 그 모든 제품이 밑에 이천, 용인, 평택은 30% 떨어졌는데 분당은 그러면 더 가까우니까 20%, 10% 떨어져야 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핸드백도 그 박사님 갖고 오신 거 보면 갑자기 확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게 500, 그래서 확 1,0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게 그 저희 집사람 좋아하는 피에르가르댕 백 그게 20만 원이라 해서 그 채널 백이 30만 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당 가격이 뭐 거기에 맞춰 그 37도까지 올라왔는데 왜 안 내려가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올라가는 데는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사업성. 일기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끔 재건축의 사업 구조를 자치단체와 정부가 매우 좋게 계속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서 175 용적률이 그 정도 되는 걸 375까지 올려줬으니까 315까지 올려줬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2배죠. 네. 쉽게 말해서 그냥 아파트가 2배 늘어난다 그렇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40만의 인구가 60만을 수용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 사업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재건축을 하게 됐으니까 10억 하던 게 분양가를 15억 받을 수 있겠다. 그럼 지금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셈법이에요.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40만 가구가 사는 분당을 예를 들어 일기 신도시 중에 중동 이런 데는 더 올려줬어요. 350인가 용적률을 350이면 네. 용적률 290이 잠실에 그 제일 많은 단지 12,000 가구 있는 단지가 어디죠? 저 헬리오시티가 네네네. 헬리오시티 가면 정말 천공의 라퓨타거든요. 네, 정말. 정말 과밀하죠. 근데도 290인데 그래도 거기는 그게 서울 290 강남 이구나. 3구 안에 있잖아요. 강남 3구 안에 있으니까 과밀하게 지읍시다. 뭐 그렇다 쳐요. 개발주의자들의 말을 동의한다고 쳐요. 중동에 350 용적률을 준다. 분당에 40만 가구가 60만이 된다. 어쩔 수 없잖아요. 다들 수도권에 집을 원하고 서울과 가까운 분당은 판교하고도 가까워서 판교는 또 일자리도 있어서 직주 네. 근접도 된단 말이에요. 20만 명이 늘어난다. 바꿔 말하면 자 지방 5대 도시나 지방에서 20만 명을 빼서 분당으로 옮기겠습니다. 20만 명 비어가는 지방은 어떻게 되겠죠? 이런 정책이에요. 일산도 10만 명, 중동도 10만 명, 평촌도 한 15만 명 늘어납니다. 지방이 비는 건요.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서울을 원하잖아요. 분당을 원하잖아요. 목동을 원하잖아요. 잠실을 원하잖아요.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겠습니다. 잠실의 5단지 네. 뭐 2,500가구에서 4,500가구가 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잠실 5단지야말로 용적률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려줬거든요. 140에서 300 매수를 올려줬어요. 2배가 넘어요. 종을 2단계 상향해서 거기는 옆에 롯데 123층 건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층수 제한이 높아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수요가 있으니까 더 짓겠습니다. 서울대에 수요가 있으니까 서울대 증원을 계속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올려도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재건축이 어려우신가요? 용적률을 더 올려주겠습니다. 용적률을 올리면 공공기여라 해서 기부 체납도 하고 공공이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현금을 수천억씩, 수조 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공공기여는 줄여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공원으로 또는 공공도서관으로 거기에 동사무소 신축을 싫어하시는군요. 집값이 내려간다고. 그럼 그냥 현금으로 납부하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공공이 서울대가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늘려주겠다. 이런 정책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형평성도 하나도 안 맞아요. 재건축이 안 되니까 용적률을 일기 신도시 네, 특별법, 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뀌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재건축을 못 하시잖아요. 음마 아파트. 더 올려드릴게요. 더 올려? 33층에서 더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주민분들이 싫어하시네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더 올려드릴게요. 65층 괜찮으시죠? 63층보다는 63빌딩보다 높아야죠 아파트가. 그래야 폼나지. 이제 재건축을 하시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사업 인가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다 5억, 10억씩 올랐어. 음마도 마찬가지. 여의도 시범, 잠실 주공 5단지. 그러다가 분당도 첫 번째 선도지구 지정이 끝나고 나서 서울의 집값이 오름세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풍선 효과로 갑자기 3억, 5억씩 오르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대로는 재건축 못해요. 더 올려주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한 1조 원만 쏘세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1조 원 가는 거 못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이 1조 원을 나눠서 지급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세요? 공감합니다. 이 부분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의 유명한 밴드가 섬에 가가지고 한 150만 파운드를 불을 질러갖고 태워버렸어요. 락밴드라. 유명한 사건이에요. 실수로? 아니요. 세레모니를 했어요. 세레머니로? 네. 그 락밴드는 원래 그런 터무니없는 짓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 네. 150만 파운드를
영국 국민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셈이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뭐 주식 소가 1파운드 주식 소하고 똑같은 거죠. 반대로 어느 집에서 용적률을 올려줘서 500가구, 음마가 4,000가구가 4,400가구가 6,000가구가 되는데 그래서 1,100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다 보다 저분들은 1,100 가구가 늘어나서 기부채납하는 거 빼고 1,000가구를 30억에 하면 저분들은 3조 원을 가져가시는구나. 그만큼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는 정확하게 한정돼 있고 온 국민이 그 돈을 나눠서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시장님이 도지사가 이 용적률을 나눠주는 걸 알아봐. 우리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같은 거 10만 원만 더 줘도 난리가 나는데 저 집은 가구당 3억씩 줍니다. 우리 국민들 제가 볼 때는 화염병 들고 나올 걸. 지금 지금 이 경제를 이해하신다면 그렇죠.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아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몇 가구 이상, 몇 년 이상, 20년 이상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용적률을 올려줘야 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장이동에 우리 삼촌 사는 그 2동짜리 아파트는 왜 안 해줘? 30년 지났는데. 이건 20년도 아니고. 이거 왜 용적률 안 올려줘? 장이동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장이동은 왜 차별하는가? 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몇만 가구 이상으로 해가지고 2동짜리 아파트는 영원히 재건축을 못하게 만드는가? 이런 형평성의 문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요가 있으니까 짓는다. 이건 기업의 논리예요. 그렇죠.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정부란. 수요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세대학교를 다들 원하잖아요. 다 의대를 원하네요. 세브란스 의대 정원을 4,00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해주면 되지. 왜 정부는 이런 걸 안 해? 이거 하려다 큰일 났구나. 적절한 사례가 아니네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딱 하나의 경제 논리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은 왜 오르는가?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다. 요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기 신도시도 물론 올리겠다. 슬럼화랑 오래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다는 것도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요지의 공급은 부족하니 우리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까 용적률을 크게 높여줘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집값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가 뒷받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장을 깨야 돼요. 근데 이 주장이 안 깨지잖아요. 안 깨져요. 네. 왜 그냥 안 깨져요? 믿어버려요. 사실은 집값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요. 이것밖에 맞는 건 없어요. 네.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건 전혀 그래프 그려보면 아주 손쉽게. 그래서 어느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그래프 갖고 오면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런 그래프를 절대 만들지 않죠. 그러면 건설사나 기업들로부터 프로젝트를 못 받는데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말은 틀렸어요란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최상욱 이게 뭐랄까 이런 젊은 애널리스트들만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분석해봤더니 하나도 안 맞는다. 이런 양심 있는 친구들만 이야기를 하지. 학교 이게 아주 간단한 통계인데도 이 공급론이 틀렸다. 공급론이 틀렸다는 거 좀 뭐 한 10분 동안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서울의 집값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내려거나 보합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서울의 집은 왜 안 부족했어요? 1. 서울 사람들이 잠깐 일본에 살았다. 2. 요 기간 동안 7년 동안 서울 사람들이 상당히 가난해졌다. 3. 뭔가에 쏘여서 주택 수요에 대한 의지를 다 잃었다. 7년 동안. 이때 박근혜 정부 때 여기서 설명드렸나요? 택조법, 택지 조성 특별 폐지했어요. 신도시에 대한 택지 공급을 포기했었어요. 더 이상 최경환 부총리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니까 더 이상 신도시를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신도시 공급을 위해서 택조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한국인에게 부족하지 않았다는 주택은 왜 지금 너무너무 부족해졌을까요? 지금 잠실 주공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건축을 허용 안 하니까 서울은 공급이 안 되는데 재건축을 허용 뻥뻥 해주고 용적률도 올려주면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서 집값이 안정된다. 안정됐어요? 잠실 주공 딱 10억 넘게 올랐어요. 더 올라요? 더 올라. 목동 어때요? 제일 많이 올려줬거든요.
목동감이 현수막에 기부 체납 없는 종상향 경축. 우리 단지는 정부로부터 1조 원 정도를 받고 토해내는 건 없습니다. 경축 이런 말이거든요. 그 밑에 그 행간을 읽으면 이거 근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러면은 이렇게 리터럴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은데도 아무도 반박 못해요. 반박은 못하지만 기업 논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런 주장을 하면 건설업계로부터 거리감이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아무도 세미나에 저를 부르지 않아요. 그들의 입장, 공급론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거대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이 건설 시장에서 배제되는 느낌이 생겨요. 공급론에 찬성해줘야 돼요. 그럼 막 김 기자가 와서 이걸 사회를 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이 들어오죠. 시장에는 일단은 자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이 자산의 값어치가 오르도록 하는 논리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고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계속해서 노후화되는 신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불가피한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분당은 절반만 재건축해 줍시다. 김 기자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이런 건 아니지만 안 되죠. 거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정치인이나 정부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걸 반대했다면 그때 이미 15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대전이라도 어디 대전 둔산이라도 도령 있는데 아니면 부산 해운대 있는 데라도 아니면 원주라도 아니 나주 신도시라도 아니 전주라도 전주 혁신도시라도 뭐 하나 멋있는 도시들을 한 서너 군데 만들어 놔서 박사님 부모님은 거기 은퇴하시고 거기 거기 완전 좋다면서요. 완전 드라마. 우와 그 바닷가 옆에 거기 사세요? 우와 거기 30억 넘는다면서요. 이렇게 있으면 공급을 이렇게 서울에만 집중 안 해도 되죠. 온 국민이 그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경기도 살면 자기 흰자 위에 사는 것 같다고 그런 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 그 정책을 잘 했으면 지역 균형 발전을 제대로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로만 사람들이 네네. 원하니까 서울에만 더 아파트를 높게 지읍시다. 어려운 얘기. 정말 사실 너무 어려운 네. 게 맞습니다. 저는 또 걱정되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만약에 분당 이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많은 전세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다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도지구를 8,000가구 정도 샀냐면 이거 먼저 2027년에 착공을 해서 한 2030년에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나마 5대 신도시 중에 본인 부담금이 용적률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제일 적은 데가 분당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조금 돈이 남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올려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똔똔이겠는데 지금은 이제 2억 많게는 3억씩 내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되죠? 나 못해. 용적률 더 올려줘. 우리 45층까지 지을래. 자주 보던 자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실 가면 항상. 그럼 또 올려줘요. 이 논리가 서죠. 아니 분당을 그러면 늙어가는 콘크리트로 방치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그렇게 해서 분당 집값을 20억을 만들어 줘야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형평성과 이 서울 집중을 아주 간단한 해법으로 풀고 있는 거죠. 뭐라고? 원하면 먹여주는 이걸로 풀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위정자들이 정책을 거시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을 서울 집중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제 얘기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토론이 돼야 한다고. 무서워서. 네. 근데 왜 저는 분당 주민으로서 두 분이 두렵습니다. 두 분이 이 토론의 핵심 딴소리 정답만 말씀하시려고 그래. 딴소리를 안 하시려고. 네. 딴소리를 해야 돼. 잘 몰라서 부동산. 나는 챗 GPT를 아니? 챗 GPT 쌤 알트만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데 기자 전화를 안 받아.
자, 네. 저는 알래스카 얘기를 조금 오늘 더 해볼까 싶은데요. 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우리 관세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알래스카 하면 북극곰이죠. 북극곰은 코카콜라. 코카콜라입니까? 네. 제로는 싫다고 하셨는데 이거 상표 다 뜯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글로벌 기업의 협찬과 후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네. 근데 여기서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카콜라 하면 북극곰이라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야, 뭐 생각나세요? 근데 정말 동생 네, 죄송합니다. 아니, 코카콜라 하면 아니, 뭐 생각나요? 아니 이렇게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카콜라 뭐 저도 생각나요? 북극곰 생각나요. 아유, 네. 요즘 애들이 저 요즘 뭘 생각하나? 코카콜라 아이돌 뭐 이런 애들 저같이 삐딱한 사람은 코카콜라의 그 행복한 크리스마스, 코카콜라가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한 건 대박 성공한 마케팅이거든요. 아니, 맞죠. 마케팅 이야기를 박사님 앞에서. 아닙니다. 근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가 뚜렷하게 겨울에 덜 팔리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집중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봤는데 저같이 삐딱한 사람은 옛날에 그 광고 보면서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나가면 북극곰이 멸종되는 건 아니고 북극곰은 영원히 행복한 걸로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어쨌든 네. 알래스카로 다시 네, 돌아보면 알래스카 가서. 알래스카 얘기가 최근에 신문 지면에 좀 더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알래스카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왜 알래스카에서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가운데서 만나자. 네. 너희 땅, 우리 땅 하다가 옛날에 옛날에는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너희 땅. 좀 굉장히 중립적이잖아. 그쵸. 네. 어쨌든 알래스카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 기자들을 알래스카 주정부가 좀 부른 것 같아요. 경제지들을 좀 불러서 출장들을 갔다 온 것 같고 그래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러시아 땅 알래스카가 근데 이게 1867년도에 뭐 주고 바꿨다더라? 돈 주고 돈, 바꿨죠. 그때 되게 형편없는 네. 가격이 720만 달러. 720만 달러. 네. 지금으로 보면 한 100억. 한남더일 하나 주고 근데 이걸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보면 요거 제가 챗 GPT한테 GD가 살고 있는 물어봤어요. 한남더일 하나만 주고 알래스카를 네. 그게 이제 1867년이니까요. 미안합니다. 1867년에 720만 달러면 지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니? 라고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런 계산은 잘해요. 네, 계산. 그러니까 그러면 16억 7천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쉽죠? 예. 역시나 그래도 껌값이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럼 세상에. 러시아는 왜 그렇게 싼 값에 미국이 이걸 넘겼을까? 캐나다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영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건 러시아는 싫고 크림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영향력은 적어지고 크림반 저 멀리 알래스카는 있는데 여기들 자기가 자꾸 다루기에는 별로 좋은 것도 안 나오고 뭐 그 당시엔 자원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몰랐죠. 썼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잘못하면 저거 영국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하고 친한 미국한테 돈 주고 파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에 미국이 이제 넘겼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거기서 자원 개발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인 요충지로 알래스카가 굉장히 러시아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신경이 쓰이는 거는 이른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는 건데 북부에 있는 가스전에서 이걸 파이프로 남부로 연결해서 이 남부에서 수출할 수 있게 만드는 이 프로젝트. 근데 이게 총 3단계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거. 1300km의 파이프라인. 2단계가 니키스키라는 이 남부 지역에 이른바 LNG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지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가스는 액화 시켜야 네. 싣고 갈 수 있어요. 액화 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2단계. 3단계는 이게 실행되기 시작하면 아예 가스전 있는 데다가 정제 시설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이 가스를 조금 더 고품질로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파는 거. 일단 채굴을 해야죠. 네. 네. 채굴은 이미 그 1단계 파이프라인 할 때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에서 채굴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 설비를 한다는 네, 게 쉬운 네, 일이 네.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얘기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 파이프라인을 안 만들면 사업성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개발해 봐야 그럼 어디다 팔 건데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할 것이냐.
그리고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대만 이런 데들도 참여를 할 것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김원장 선배 한번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발을 빼는 게 맞다. 왜냐면 그 전에 그 유명한 정유 회사, 미국의 그 유명한 글로벌 정유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고 사업을 이미 실패했는데 엑선모빌이나 BP 같은. 네. 근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 지금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 몇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 측의 주장, 알래스카의 주장은 그때하고 시장 상황이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때는 이걸 개발해서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아래까지 남부로 내려올 때 수요처가 뭐 딱히 없었지만 지금은 예전에 알래스카에서 개발하던 가스전이 이미 다 고갈됐어요. 그래서 내수 수요가 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개발해서 아래 파이프라인까지 끌어오는 동안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내수 수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엑선모빌하고 BP가 개발을 하다 포기한 것은 그 당시에 유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인가요? 10년 전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가가 막 뭐 $70 이상 막 가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라고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유가 폭락하고 막 이러면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관둔 건데, 그때하고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유가는 물론 바닥에 쳐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LNG 수요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LNG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수요조사처에 의하면 매년 5% 이상 평균 수요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2040년도 정도 되면 지금보다 수요는 한 40%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 수요에 대해서 알래스카가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중동에서 가져오고 있지만 지정 확정 리스크라든지 운송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알래스카에서 가져가는 게 훨씬 싸다. 심지어 3분의 1 가격에 자기네들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사업을 해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의 품질도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나마 조금 재밌는 것들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랑 알래스카 주지사가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국하고 일본한테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알래스카 주지사의 얘기는 한국하고 일본은 장기 구매 계약을 맺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도 수요처가 정해지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아까 말한 그 LNG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LNG로 바꾸는 시설, 그러니까 액화로 만드는 시설, 이런 것들은 대규모 투자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파이낸싱을 받아야 되는데, 이 파이낸싱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 구매처가 확정돼야 된다. 그러니 이 파이프라인이 지어질 때 한국하고 일본이 장기 수요 계약을 맺어주면 자기네들이 그걸 바탕으로 파이낸싱을 받아서 거기다가 시설을 만들고, 그럴듯하네. 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장기 수요 계약을 맺어주는 게 중요해라고 알래스카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논리가 맞다면 우리나라는 파이프라인에는 참여하면 안 돼요. 선배도 그때 얘기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철도가 다 놓여져 있는 곳에다가 철도 밑에 송유관도 있고, 이 송유관 옆에 LNG 파이프라인을 묻는 거기 때문에 옛날보다 비용도 덜 들 거야. 그러니 그 전에 얘기했던 추산보다 그 정도거나 그 이상은 안 될 거니까 그래도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낼 테니 너네는 장기 수요 요거 좀 해줘. 우리가 한 3분의 1 가격에 공급할게. 근데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너무 안 정해진 게 많아서 애매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파이프라인 건설보다는 장기 수요 쪽에다 맞추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그 이번에 알래스카 가서 취재한 사람들 얘기가 고정가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장기 수요를 만약에 하면 너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LNG 가격이 재밌습니다. 중동은 유가 연동으로 팔고요, 미국은 시장 가격으로 팔거든요. 원래 LNG는 중동에서 출발했으니까 원유 생산할 때 가스 나오니까 여기서 팔기 시작했고, 나중에 미국 쪽에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제 이 두 가지 가격 체계가 생긴 건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원유 파는데 LNG 팔 때 보니까 가격을 매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야, 이건 한 뭐 유가의 한 15% 정도 받아서 팔자.
그래가지고 장기 계약으로 주로 해요. 원유도 다 아시아 쪽에서 장기로 사가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갈 때 원유의 한 15% 정도에 사가라. 그래가지고 장기 공급을 맺으면서 만들어진 게 중동의 이제 LNG 판매 방식이에요. 그 우리나라 지금도 카타르랑 뭐 이런 데랑 살 때 다들 가격 거의 고정 가격으로 해서 몇 년간 얼마 이렇게 해서 맺거든요. 근데 미국은 천연가스가 개발되고 나서 이 미국 일부 지역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한 곳에 뭉치는 데가 있어요. 헨리 허브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헬리오시티 있는 데인가? 아니요. 갑자기 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개 커다란 LNG 파이프라인이 다 뭉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일종의 허브가 되면서 거기에 모든 뭐 거래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헨리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공정 가격을 중심으로 선물 시장 현재 현물 시장 이런 것들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히 시장 가격 중심으로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냥 국제 계약도 다 그 시장 가격으로 맺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사올 때는 다 시장 가격으로 사옵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있죠. 변동성이 크다. 네, 변동성이 큰데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익을 봐요. 미국에서 사오는 거는. 근데 중동은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동 쪽을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리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하고 싶었던 건데 미국의 압박이 늘어나고 미국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이 변동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는 고정 가격으로 해주겠다잖아요. 그러면 이걸 덥석 무는 게 맞을까? 나중에 이제 LNG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한테 또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사업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알래스카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마도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관세 협상할 때 1,500억 달러가 그 LNG 수입이라고 했었잖아요.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는 조선 프로젝트죠. 1,000억 달러가 LNG 수입인데 이거는 알래스카는 포함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알래스카에 뭐 만약에 이게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추가 수요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자, 질문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보다 잘 아는 우리나라의 정유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은 왜 이런 걸 아는데 알래스카 주식사가 왔을 때 피해 다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 잘 불확실. 몰라서. 아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방적인 미국의 주장일 뿐이지. 그러니까 알래스카 주는 당연히 지금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싸게 자기네들이- 공급할 수 있다는 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급할 수 있든.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 미국의 LNG 가스의 값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오는 우리가 중동, 뭐 오만, 카타르 이런 데서 갖고 오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갖고 오는 가스의 12% 일단 비쌉니다. 그다음에 김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멀어요. 그러니까 운송비도 조금 더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 상온에서 채취하는 가스조차도 중동산보다 비싼데 1년에 단 한 번, 한 달 바다가 얼지 않는 그곳에서 채취를 해서 1,4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그 비용을 가스값에 얹을 텐데 거기에 유지 비용도 들어갈 텐데 1,400km면 서울, 부산을 4번 그것도 뭐 지상에 못한 솔록대가 지나가야 되니까 뭐 3m 위로 올려서 지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건 뭐 빼고 그런 말 빼고 그 다음에 앵커리지 있는 그쪽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다가 액화 천연 그 액화하는 시설 터미널 건설하는 그 비용도 얹어서 해야 할 텐데 상온에서 채취하는 LNG보다 싸게 공급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BP나 엑슨모빌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잘해준다고 해도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 두 번째, BP나 엑슨모빌이 들어가서 크게 망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라는 복병이에요. 네. 셰일가스가 단가가 워낙 싸게 나오면서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장기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김큐가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PF 비용을 개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아서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수십조 원이 들어갈 텐데. 그럼 우리가 20년 계약을 한다고 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유 기업들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공적 금융기관들이 수출입은행들이 보증을 산다고 치죠. 펑크 나면 우리 세금으로 메운다는 뜻입니다. 그 20년 동안 기술 개발이 없어야 돼요. 기업들이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같지만 장기로 널리면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기업은 비용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 차라리 이런 불확실성을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가스 떨어졌어요. 네. 알래스카가 이제 가스 수입해야 돼. 기존에 딩크가 쓰던 설명한 네. 것처럼. 가스전에 거기 이제 수요도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순천에 가스전을 개발하면서 한평 구례 쪽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있겠지. 구례 너무 우리 살기 좋아요. 내가 구례 상가를 갔다 오. 아니, 내가 고흥 상가를 갔다 오다가 정말 와 우리나라 진짜 넓은 나라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이제 이건 저같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고 김기호 설명처럼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이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사업성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손짓 안 해도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그건 맞죠. 전 세계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넘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왜 트럼프랑 알래스카 주지사랑 말이 다 왜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 말은 원래 모든 사람과 다 달라요.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둘 다 이 자기 사업을 부인하고 하는 말도 달라요.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긴 한데 네. 트럼프는 생각 없이 무조건 그렇지. 밀어붙이는 주지사는 조금 사람이고 더 구체적으로 주지사는 조금 더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그렇구나. 알래스카에 대한 뭐 물론 선배같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일부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발을 담가야 되는 상황. 우리가 뭐 일본처럼. 당연히 관세는 FTA인데 0%가 맞죠. 근데 왜 15%를 받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하고 권력 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 권력 관계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건 후자다. 뭔가라는 걸 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반대 논리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으로 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러니까 운송료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중동에서 올 때도 뭐 호르무즈 해협 같은데 이렇게 호르무즈가 아니군요. 거기는 파나마 호르무즈 해협이니까 그 맞네. 파나마 운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만약에 그쪽에서 전쟁 하나 터지거나 어딘가가 막히면 한국하고 일본은 끝납니다. 정말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끝나요. 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러시아하고 파이프 연결돼 있어요. 러시아 거 쓰고 있지.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해, 자식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것도 이제 예전에는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 되게 좋았을 때 러시아에서 가스 가져온다 그랬어요. PNG라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LNG 가져오는 거 PNG라 그래서 제가 그때 중국 대경도 갔었거든요. 중국 대경에서 러시아에서 그쪽으로 파이프라인 들어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서 북한 통해 가지고 온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야, 그 가스전 북한이 뭐 이게 잠그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우리하고는 이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그렇다면 북극 항로 얘기 계속 나오고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는 따뜻해지고 있고 점점 북극 쪽에 그쪽에 얼음은 녹고 있고 장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쪽의 사업성은 있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언젠가는 생산해서 가져올 건데 그러면 거기에 어쩔 수 없다면 발을 담그긴 담그면서 최대한 우리가 아까 손실을 줄이고 네.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뭐 그게 하나 써주는 거죠. 만약에 개발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쓸 때도 정도는 전략적 네. 모호성에 따라서 잘 써야 돼요. 우리는 그렇군요. 알래스카를 좋아해 이런 식의 표현을 써야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0억 달러를 미국의 에너지를 4년 동안 사오면 1년에 250억 달러를 사오잖아요. 이번에 한 약속 중에 제일 잘한 거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230억 달러를 사오고 있어요. 근데 마치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1,000억 달러를 사줄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우리 에너지를 또 이거와는 별도로 1,000억 달러를 또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니까. 네, 우리는 정말 거기에 박수 쳐주고, 이게 진짜 잘한 거거든요. 이런 게 어차피 사올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거는 그 가격 얘기인데 중동이 아까 유가에 연동해서 LNG 가격 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 미국 시장 가격하고 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장 가격 자체가 별로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냥 아. 한 유가의 한 15% 받자 이랬다가 점점 지금은 가격 한 차이가 줄고 있구나. 17에서 18%로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야 밖에서 이렇게 받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싸게 받아 이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가격으로 갈 것 같아요. 중동도.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여기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근데 뭐 여기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가격은 수렴한다. 시장 가격하고. 그렇게 되면 이 차이가 별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는 결국에는 운송비가 제일 중요하겠죠. 결국엔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만 똑같다면 사실 중동 지역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더라. 중동도 절대 가깝지 않아서 미국에서 사오는 게 더 좋을 텐데. 네. 근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극한 지역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하지 못한 그런 또 변수들도 많을 거예요. 기업들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말 너무 공감하는 게 시간에 따라 그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는 되게 좋은 그래서 말인 것 같습니다. 20년 계약하는 거 이런 거 기업들은 결국 이제 국가가 보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참, 네. 그럼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어쨌든 네. 시나리오를 잘 짜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같은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북극곰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직 만나보질 못해요. 제가 인터뷰 한번 하고 와서 네. 우리가 다음번에, 오늘의 인터뷰 대상은 북극곰과 샘 올트먼인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 경제 맛집 이수진. 김원장 기자였습니다. 네, 김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